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법인세법 공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각 개정 과목별로 법인세법상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저랑 같이 감가상각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고요.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세법상 회계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80페이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장부상 비용은 계상한 경우에만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였어요? 결산 조정 사항이었잖아요. 제가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드리면서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우리 감가상각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 X2년, X3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쭉 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사항에 1억 원짜리 내가 자산을 샀는데 얘를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가지고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 그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2천만 원씩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도가 텍스상 한도를 얼마로 할까? 텍스상 한도를 예를 들면 이제 12 텍스상 한도였던 거예요. 한도는 10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비용으로는 2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텍스상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세무조정이 나오죠? 손금, 불산입, 1,000 이렇게. 마찬가지 손금불산입 1,000, 손금불산입 1,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자산의 평가 금액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했다. 이게 사회로 유출된 게 아니죠. 감가상각비를 다르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산부채, 다시 얘기해서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보라고 세무조정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뭐 기계장치 같은 거를 10년 동안 나눠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겠다라고 쳤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회계상 계상이 되겠죠. 회계상 이렇게 계상이 될 거예요. 근데 텍스에서는 한도가 이번에는 1,500이었던 겁니다. 한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된 텍스상 한도가 1,500이래. 이때 세무조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요때 세무조정이 없다. 왜 없다? 자, 회계상 장부에 계상한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고 한도 내에만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라 그랬어요? 결산 조정 사항이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법인세법에서 고집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세법상, 회계상 니네가 결산으로 계상한 걸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결산조정 사항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거였고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가 말 문제로 좀 있는데 자, 감가상각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맞죠? 맞는 얘기죠. 감가상각 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여부 금액 및 손금 산입 시기를 법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게 약간 조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의심이 가긴 하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 범위만 넘지 않으면 이렇게 범위만 넘지 않으면 요 안에서 얘가 10을 계상하건 8을 계상하건 뭐 13을 계상하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회계의 결산은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한 만큼 인정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자,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회계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아니죠. 우리는 신고조정 사항이 아니라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서에 계상한 만큼만 손금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산서에 하나도 계상 안 했어. 빵이다. 빵이다. 계산 하나도 안 했어. 손금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네가 빵이니? 그래 알겠어. 빵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감가상각비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예제 있는 문장 자체가 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계할 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을 누가 감가상각을 해?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죠. 나 현금을 감가상각하면 어떻게? 현금이 녹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 80페이지 나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감가상각 기본 요소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 감가상각은요. 취득가액부터 볼게요. 81페이지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 하고요. 취득할 때 재반 비용들을 몽땅 다 포함한 거를 취득가액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럼 짓는 동안에 투입된 비용들도 전부 다 건설자금 이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취득 원가 혹은 이제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발생했을 때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가산을 하죠. 원가의 가산. 취득 원가나 장부가에 가산을 하고 가산한 다음에 나중에 감가상각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바로 지출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항목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자,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이야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원상 회복이라던가 그냥 잠깐 수리하는 거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사업연도 지출한 사업연도 전액 송금 산입으로 보면 되고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더해져서 감가상각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례들이 문제에 나오기가 쉽고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설치를 한다던가 뭐 또 피난시설을 한다던가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설치한다던가 아예 뭔가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런 느낌들로. 근데 수익적 지출은 보면 그냥 페인트 칠하고 파손된 유리 교체하고 부속품 변경하고 외장의 벽 도장하고 뭐 이런 거예요.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를 위해서 그냥 좀 수선하고 요 정도의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별표를 쳐놓고 요 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2페이지 가볼게요. 자, 잔존가액 나오는데 우리가 회계상에서도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정액법하고 정률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액법 계산도 해보셨을 거고 정률법 계산도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정액법은 상관이 없지만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정액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것에 계산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세법상으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는 0으로 보고 회계에서 했던 것처럼 잔존가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0으로 본다. 그리고 잔존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그러니까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금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막 끝까지 정률법을 갔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아주 작은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면 그 이하되는 사업연도에 싹 다 감가상각비로 털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연수 여러분 뭔 줄 아실 건데 내용연수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자산이 상각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세법상은 이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부에 인식되는 금액이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5년으로 하면 2천만 원 인식을 했다가 10년으로 하면 1,000만 원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각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조정을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익 조정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해둡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 내용연수라는 거예요. 세법상 건물은 몇 년으로 해, 기계는 몇 년으로 해, 자동차는 몇 년으로 해, 비품은 몇 년으로 해 되게 디테일하게 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심지어 업종별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음식점업의 기구는 이렇게 해, 무슨 제조업의 기계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연수 기준표를 보고서 그 내용연수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세법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해보죠. 세법에서 정해진. 이 4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25%만큼은 범위를 조금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만큼 가산하고 차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4년에서 빼면 이제 3년 25% 빼면 1년이니까 25% 1년이니까 25% 더하면 5년.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내용 연수 중에서 내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기준 내용 연수는 4년이고 기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에 있는 내용 연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한 내용 연수를 신고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 82페이지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기준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에 진짜 업종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대로 해야 되는데 얘를 좀 그래도 너무 이걸로만 해 이러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안에서는 너네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해도 오케이 인정하겠다. 자,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을 볼 건데요.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도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 방법을 가지고도 너네가 이익 조정을 맘대로 할까봐 정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정해놨는지 볼게요. 일단은 감가상각 방법을 83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그 유형 자산의 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밖에 못하죠. 그리고 위 이외의 유형자산이 기계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데 얘네는 정액법하고 정률법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너네 회사는 정액법 하고 싶니 정률법 하고 싶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회사들이 감가상각 방법을 뭘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해서 신고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신고 시에 뭘로 적용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 표 제일 오른쪽 칸이 무신고시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신고도 안 했을 때 내가 세무서에다가 아무런 신고를 안 했을 때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기계와 자동차 같이 그 이외의 유형 자산들은 무조건 정률법을 적용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무형 자산 쪽에서도 보면 개발비는 20년 내 동안 정액법으로 신고해도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5년간 균등 상각해야 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의미만 곰씹어 보시고 자, 상각 범위액의 계산을 볼 건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똑같아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회계에서 계산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은 저랑 같이 이 감가상각 비가 세법상 한도 내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걸로.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이 1억 원인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1억 원인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에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감가상각의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일단은 장부를 그려보세요. 재무상태표를 그려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자 얘를 좀 옆에다가 하는 게 좋으니까 얘를 좀 지우고 감가상각의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장부를 그려라.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 쪽에 얼마였지? 기계장치를 얼마에 샀어요? 1억 원에 샀어요. 1억 원에 샀는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기초거를 그리는 거예요. 기초거. 왜냐하면은 지금 감가상각을 아직 안 한 기초거를 그리는 거예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북밸류 장부가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일단은 장부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리고 괄호안에 보면은 상각 부인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정해줬습니다.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로 나와 있고 첫 번째 여러분 정액법을 구할 때는 취득 원가가 중요하죠. 취득 원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액법을 구할 때는 취득 원가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 나누기 지금 얼마야? 5를 하란 얘기지. 5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얘가? 2천만 원 나오네.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세법상 한도액이야.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세법상 한도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정률법은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회계할 때. 정률법은 이미 취득 원가에다가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된 거, 기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된 걸 차감한 장부가액, 요 북밸류를 기준으로 정률법을 계산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0.451만큼 상각률을 곱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706만 원이 나와요. 얘는 2,706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도액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상각 부인액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기초에 넘어온 상각 부인액이 있는데 이렇게 상각 부인액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각 부인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얘를 어디다가 반영을 해주냐면 83페이지에 정률법 그 계산 산식 한번 보세요. 자,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할 때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건 맞는데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이렇게 곱하는 건 맞는데 요 장부가액이 무슨 장부가액이냐면 세무상 장부가액이어야 돼요. 세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각 부인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작년까지 상각비 1,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었어야지 맞죠? 맞죠? 그래서 상각비가 반영이 안 된 7천만 원에 0.451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라고 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표 아래에 보면 세무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맞잖아. 취득가액에서 누계액 뺐잖아. 이게 지금 북밸류잖아. 북밸류에다가 더하기 상각 부인액 1,000만 원을 지금 해서 7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회계관리 1급 수준에서는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재경관리사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계산을 더 해보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일단은 정액법은 취득원가 기준, 정률법은 북밸류, 기초액 북밸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감가상각 그래 범위액 뭐 이렇게 구했다고 쳐봅시다. 범위액은 이렇게 구하는데 요 범위액하고 이제 내가 회계상에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했는지 하고 비교하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익계산서에다가 감가상각비를요 5천만 원을 계산을 했어요. 500만 원을 계산을 했다고 쳐봅시다. 500만 원을. 근데 텍스상 한도는 텍스상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계산한 것보다 텍스상 한도가 더 크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내가 5만큼 계산을 했고 텍스상 한도액이 3이다 그러면 얘를 손금, 불산입, 유보 요렇게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한도가 초과한 거니까. 상각 부인액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5라고 했는데 한도가 10이었다.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시인 부족액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84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 자,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시인 또는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감가상각비 계산한 게 더 크면 상각 부인액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 범위액이 더 크면 시인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얘가 이제 X1년도의 세무조정이고 얘가 X2년도의 세무조정이다라고 치면 X1년도에 부인액이 있었다. 근데 X2년도에 시인 부족액이 생겼다. 그럼 이때 손금 산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뭔 소리야. 선생님.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죄송해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 도망갈까 봐 먼저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가상각비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50,
150, 30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을 했어. 비용으로. 근데 텍스상의 한도는요. 계속 이제 100이었다라고 쳐보죠. 100이었어. 자,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손익계산서 한도 내 금액이니까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인정하죠, 여러분? 자, X2년도에는 한도가 초과됐죠? 손금 불산입 50으로 한도가 초과됐어요. X3년도에도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만큼 시인 부족액이 생겼잖아요. 7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덜 했잖아 지금.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30 했니? 그러면 30 그냥 가자. 이게 맞잖아 우리가. 근데 이왕 작년에 만약에 부인한 게 있었다고 하면, 이왕이면 작년에 부인한 게 있었다고 치면 요거에 대해서 손금 산입 50을 그냥 해주자 이겁니다. 해주자. 요거예요. 시인 부족액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요거예요.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84페이지. 자, 시인 부족액 쪽 보세요.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을 송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상각 부인액이 있다 그러면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상각 부인액을 손금 산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고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제로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예제로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의 감가상각 자산이 있었는데 얘를 4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 정액법, 4년간 정액법이면 취득가액 4,000원에서 4년으로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다? 한도가 텍스상 한도는 1,000원으로 계상이 금방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결산서상에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한 세무조정을 수행하여라 됐고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야. 얘네를 비용으로. 그러면 텍스상 한도는 얼마라고 내가 계산을 했어요? 1,000원이었잖아, 한도가. 맞죠? 그럼 X1년도에 1,200원 계상했는데 한도가 1,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손금 불산입 200원. 얘는 유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보라고 했습니다. 자리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텍스 한도를 여기다가 적을게요. 텍스 한도는 여기 1,000원.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정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조정을 손금 불산입 200원 유보라고 했죠. 왜? 얘도 한번 그려줘야 되나? 여러분 안 그려줘도 여러분 조금 와닿죠? 봐봐요. 장부상에서 기계는 4,000원. 맞죠? 4,000원인데 기계 4,000원에 얼마였어? 1,200원으로 했잖아.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원을 한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그러면 얼마야? 순자산이 2,800원이잖아요. 근데 텍스상의 장부는 기계죠. 4,000원이야. 근데 텍스는 얼마를 하래? 1,000원을 하래. 감가상각 누계를. 그러면 순자산 얼마야? 3,000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자산이 200원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 유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지금 자산부채 변동일 따름이니까 유보라는 거는 와 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처럼 자산 조정하는 세무조정은 전부 유보가 될 겁니다. 2기도 텍스 한도 1,000원이잖아요. 조정 얼마가 돼요? 손금불산입 200 유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 적을게요. 200 유보. 3기도 한도가 1,000원이니까 손금불산입 200 유보. 자,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죠. 4기에 한도가 1,000원이죠. 마찬가지 한도 1,000원입니다. 근데 400원밖에 안 했어. 시인 부족액이 얼마가 생겼어요? 600원이 생겼죠. 시인 부족액이 600원이 생겼고 마침 그동안 넘어온 시인 부인액이 600원이 있네. 그래서 요때 그냥 한꺼번에 쌍글이 600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금산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케이스 2번. 손익계산서에 내가 800원씩 계상을 했어요. 근데 텍스상 한도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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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이죠. 전부 다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선생님 지금 4,000원짜리면 4년으로 하면 4,000원만 가야지 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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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4번, 5번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개념이지 4,000원을 쪼개서 감가상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85페이지에 그 풀이 맨 아래쪽에 별표 한번 보세요. 즉부터 볼게요. 즉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범위액을 그냥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에 계상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한도액을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감가상각 범위액 이내의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 상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계산하는 내용 연수일 뿐이지 4년 내에 무조건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거까지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온 시인 부인에게 대해 넘어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시인 부족이 발생했을 때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감가상각비 이렇게 살펴봤고 두 번째로 접대비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접대비는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접대비가 뭐 뉘앙스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업 비용이에요. 영업 비용. 그리고 업무랑 당연히 관련이 있지. 업무랑 관련이 있지. 우리 거래처랑 밥 먹고 이런 거 전부 다 업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대비의 특징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접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접대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거래처하고 밥을 먹고 어떤 식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처랑 밥을 먹고 현금으로 막 그 대금을 준 거예요. 거래처랑 회식을 하고 현금으로 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런 증빙을 받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증빙불비라고 합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고 접대비를 썼다고 주장하는 거는 얘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접대비를 바로 손금불산입을 해버리고 접대비를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 요거는 전부 다 대표자 니 탓이다. 그래서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해버립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그냥 썼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증빙을 잘 갖춰야 돼. 두 번째는 영수증을 수취하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고 보통은 법인카드를 내밀거나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접대성 뭐 선물 줄 거, 거래처 선물 줄 거 물건을 사온다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수증만 그냥 쪼가리를 받은 거야. 적법하게 정규증빙을 수취했다는 건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까지 제대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싹 다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영수증을 받은 게 3만 원을 기준으로 요거 이제 이번에 개정사항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3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시켰거든요. 요거 개정사항 중요해요. 영수증을 3만 원 초과를 받았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받은 것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얘도 송금불산입 하는데 대신에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냥 아이고 3만 원 이하짜리는 그래 간이 영수증 같은 거 그냥 쪼가리 받아올 수도 있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접대비로 보아서 손익계산서 접대비로 인정을 일단 하고 얘하고 한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손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가는 거예요. 됐죠? 괜찮죠? 교재 86페이지 그게 다예요. 접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줄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거는 송금 불산입 하겠다. 밑에 그림이 지금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고 여러분 계정이라고 적혀 있는 게 3만 원 때문에 계정 있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용카드 등이라는 게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걸 얘기하고 일반 간이 영수증 같은 게 그냥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리고 3만 원이 뭐 이런 재화나 용역 같은 거 공급받을 때 3만 원이고 경조사비로 지출한다 그러면은 기준이 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저 3만 원하고 대체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접대비 한도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의 문제인데 요 접대비 한도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기본 금액이 있어요. 그래, 너네 법인이면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접대비 쿨하게 써라. 여러분 1,200만 원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오 뭐야 많은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 1200만 원은 진짜 간의 기별도 안 나요. 1년에 1200만 원 접대비 나가는 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한도를 좀 더 줍니다. 중소기업 한도는 3,600만 원으로 좀 상향시켜줬어요. 그래 야 중소기업 너네는 접대를 더 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이러면서. 그래서 3,600만 원까지 1년에 써주기로 해서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어쨌든 요 기준하고 더하기 우리 회사의 매출 규모, 수입 금액에 따른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86페이지. 자, 1200만 원에 중소기업 3600만 원 됐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다. 그럼 이건 쪼개줘야 돼요. 얘는 1년 기준으로 3600이고 1200이니까. 중간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런 것도 다 쪼개줘야 됩니다. 월별 안분해줘야 돼요. 수익금액 기준은 일반 수익금액 기준으로 100억까지 0.3%, 100억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0.2%, 500억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0.03%입니다. 자, 이것도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특정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률을 곱하는데 특정 수익 금액은 뒤에 10%만큼을 추가로 할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특정 수익 금액이라는 게 나랑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매출액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출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를 쓸 일이 있지만 네가 특수관계자하고 매출하는 데 있어서 접대비를 쓸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10%로 할인을 확 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이구나. 자, 87페이지. 문화 접대비라는 게 있어요. 일단 얘는 일반 접대비 한도고 여기에 문화 접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페이지를 그냥 X를 쳐도 돼, 사실은. 자, 문화 접대비라는 거는 무슨 책을 주거나 공연을 보거나 무슨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걸 가라. 이왕이면 술 먹지 말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접대비 한도를 한 20% 정도 더 줍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거 계산하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진짜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더하기 문화 접대비 한도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문화 접대비는 잘 없고 일반 접대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다. 우리가 예제에 있는 문제 정도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88페이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88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접대비랑 관련된 겁니다. 접대비는 일단 증빙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세무조정할 건지를 보면 됩니다. 자, 세무조정 수행하여라. 첫 번째, 접대비가 여러분 1억 5천을 썼대요, 올해. 근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을 어떻게 했대? 접대비로 쓰기는 썼는데 영수증을 수령했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손금, 불산입, 영수증 수취 접대비에 대해서 500만 원 얘는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회 유출 이딴 세무조정을 하나 합니다. 하나 해요. 그러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를 계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천이 아니라 500만 원 뺀 1억 4,500만 원으로 접대비를 계산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만 원을 내가 부인을 시켜버렸으니까. 맞죠? 자, 이제 한도 구합니다. 한도를 구하는데 첫 번째, 기본 한도가 얘가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그리고 12개월이랍니다. 그러면 통으로 일반 접대비 한도 일단 1,200만 원 반영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1,200만 원 첫 번째 반영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익금액 기준으로 들어갈 건데 매출액이 보니까 억, 10억, 100억, 500억이에요. 500억에 대해서 한도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억까지는 접대비 한도 구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억까지는 0.3%고요. 100억을 넘는 부분, 500억에서 100억을 넘는 부분이 얼마예요? 400억이잖아요. 400억까지는 0.2%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0억까지 0.3%, 400억까지 0.2% 하면 얘는 3천만 원 이사팔 하면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라서 2번이 1억 1천 이렇게 됩니다. 1억 1천만 원. 맞나? 100억에 3 하면 3, 2, 4, 8 하면 8, 3, 8, 1억 1천만 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얼마냐면 1억 2,200만 원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비교하러 갑니다. 자, 텍스상 접대비 한도 얼마라고? 1억 2,200이라고. 자, 차이 얼마 나와요? 2,300. 손금, 불산입,
2,300 얘는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렇게 세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무 조정 지금 2개 나온 거 봤죠? 일단 얘는 영수증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부인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무 조정은 한도 초과한 세무 조정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세무 조정과 영수증 미사용, 적격 증빙 미수치에 대한 세무 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자, 88페이지 접대비의 송금 귀속 시기 보세요. 자,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접대를 했으면 접대를 한 그 해의 접대비 비용으로 봐야 돼요. 요렇게만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내가 현금으로 접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줄 수도 있어요. 접대비로. 물건으로 누군가에게 접대를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가볍게 기억하세요.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접대 행위를 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현물로 제공을 했다 그러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거기까지 보고 기부금 넘어갈게요. 89페이지. 자, 이번에는 기부금을 살펴볼 건데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그냥 항상 출제돼요. 얘도 그냥 항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접대비하고 기부금하고 비교하는 말 문제가 굉장히 나오기가 쉽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 접대비인데 정책 목적상 한도를 둔다 그랬어요. 근데 기부금은 업무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기부하는 게 우리 회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고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부금은 사실은 업무랑 관련성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송금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업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비용을 인정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손금 불산입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손금 불산입인데 기부금은 좋은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한도를 줘서 한도 내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비하고는 논리가 반대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가 많이 된다. 다시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지만 정책 목적상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을 해주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고 비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법조문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법조문에서 사라진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법조문에서 사라진 게 별로 입에 딱딱 붙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여전히 이 용어를 써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 교재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9페이지에 보면은 자 어딘가에 저기 앞에서 나와 있었나 보다. 앞에 그 저기 뭐야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하는 그쪽에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용어가 개정이 돼서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계속 요 용어를 쓸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89페이지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 지정, 비지정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정 기부금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세법상 어디 국가에 하는 거, 병원에 하는 거, 학교에 하는 거 이런 거는 법정 기부금이야. 그리고 어디 무슨 어디 일반적인 NGO 단체라던가 비영리 법인에 하는 이런 것들은 지정 기부금이야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단체. 예를 들면 우리 대표이사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거 있거든요. 동호회 이런 거. 그런 데다가 기부하는 거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싹 다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 무조건. 그래서 얘도 다른 단체로 간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세무 조정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 산입 한도액을 주는데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50% 정도 주고 있고요. 50%.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를 주고 있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계산하라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하라고 나올 수가 없고 한번 볼게요. 법정 기부금 89페이지. 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 헌금, 수재, 의예연금 같은 거 얘기하고 90페이지.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성 있는 사업에 영위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공하는 걸 얘기하고 비지정 기부금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정 기부금으로 규정하지 않은 단체에다가 하는 건데 전액을 송금불산입합니다. 대표이사 동창회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재경관리사 가면 이제 기부금 단체까지도 조금 암기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 그리고 송금 산입 한도액 보세요.
일단 법정과 지정을 한도액의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의 한도액과 지정 기부금의 한도액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한도 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데 한도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한도를 초과했다. 내가 한도보다 기부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2월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2월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10년간 2월에서 공제하는데 2020년에 발생한 거 2021년이라고 2021년 거 먼저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부터 넘어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2월 기부금을 우선해서 공제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한도액 볼게요. 90페이지.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한도까지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것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을 합니다. 법정과 지정의 한도 초과액은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2월에서 공제를 하는데 즉 동그라미 1번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동그라미 2번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계산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91페이지. 기부금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는 거예요. 기부금은 야 줄게 내년에 줄게요 하고 기부에 약속을 했다 그래도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기부금이 현금주의에 속하고 아까 상대적으로 접대비는 뭐였어요? 요거 비교해서 잘 나온다 그랬죠?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그래서 미지급 접대비 이런 건 인정되는데 미지급 기부금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실제 지출이 되면 기부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 기부금에 대해서도 아까 접대비에서 현물은 어떻게 했어요?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 큰 걸로 봤었죠. 기부금 한번 보세요. 현물은 일단 법정 기부금하고 특수관계자가 없는 지정기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정기부금 단체하고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비지정기부금하고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한테는 시가 장부가액 중에 큰 걸로 보고 있죠. 자, 그런 것도 접대비하고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도 뭐 한도를 계산하라라는 게 나오기는 어려우실 거고 한도가 이제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89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맞죠?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맞죠?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정,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을 한다. 맞죠? 근데 비지정은 송금, 불산입이었어요. 그렇죠? 법인세법상 접대비 중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인데 기부금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아니에요. 기부금은 한도 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동일해요. 자, 요거 보세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및 기부금 한도액이 주어졌습니다. 법인이 계상한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부금 지출한 게 법정, 지정, 비지정인데 여러분 비지정은 정해진 단체에 기부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비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일단은 손금불산입을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손금불산입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 원 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액을 보겠습니다. 법정은 16억 5천이고 지정은 8천만 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손익계산서 상에다가 비용으로 계상한 건 요만큼인데 텍스상 한도는 법정이 16억 5천이고요. 그리고 지정이 8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각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법정은 텍스가 훨씬 크죠, 한도가. 세무조정 있다 없다? 일부러 송금 산입해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일부러 송금 산입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도 내의 금액이면 오케이 인정. 세무조정 없어요. 지정기부금은 1억을 했는데 한도가 8천이래. 그럼 얘는 한도 시부인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손금 불산입을 할 건데 지정 한도 초과입니다.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법인의 기부금 회계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손익계산서상에 1억 6천 한 것 중에서 1,000만 원은 비정기부금으로 빠졌고 나머지 1억 5천 중에서는 지정기부금이 한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 게 감가상각비하고 접대비하고 기부금하고 계정 과목을 3개나 봐가지고 약간 혼잡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딱딱 포인트는 분명해요. 감가상각비에서는 한도 초과액과 시인 부족액, 그렇죠? 그 두 개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감가상각비 전기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송금 산입 시켜주는 거, 그거. 그리고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항상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해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복습할 거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도 법인세법 좀 하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